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8% 상승한 25,414.1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91% 상승한 2,846.07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1.17% 상승한 7,932.2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제로, 무관세 장벽 제로, 비자동차 부문 보조금 제로를 향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했다며 미국과 EU는 강한 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즉각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더 많이 살 것이며 EU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LNG를 수입할 것을 원한다며 미국과 EU는 공동 어젠다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발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1% 상승한 69달러 30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재고가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615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5.3% 감소한 연율 63만 1000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큰 폭 증가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시장의 예상도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2.9% 감소한 66만 9천 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심수와이드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급락하면서 특히나 코스닥 지수 하락폭이 깊었는데 또다시 연중 최저치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합의 소식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금주 26일에 유럽연합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지요. 금리 인상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함께 짚을 거고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흐름 어떨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LG 화학의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특히나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 짚을 거고요. 어제 국내장에서 제약, 바이오주가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하락폭이 깊었는데 코스닥 쪽 투자 심리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7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장님에게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 목요일이지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 나스닥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해냈다라는 이슈였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좀 봐주십시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장 후반 들어서 상승을 보였고요. 예. 그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유로 간에 서로 간에 잘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지수가 오늘 새벽에 상당히 역사의 신고가의 모습을 장 마감으로 보이는데 네.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으면 이것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지 그걸 먼저 보시면서 예. 뉴욕 증시의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관련된 나스닥 지수, 나스닥 100 종목 관련돼서 JD.com이 상승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JD.com은 우리가 당중닷컴 해가지고 통상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알리바바 이후에 홈쇼핑 관련돼서는 인터넷 2위를 좀 달리고 있는 기업, JD.com이 오늘 새벽에 상승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또한 테슬라가 예상보다 3.8% 상승을 보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최근 들어 약세 모습 보였었죠.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예상보다 전기차 만드는 생산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LG화학을 비롯해서 국내 전기 자동차 업종들이 상승한 모습이 있지만 테슬라가 상승폭이 좀 적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 드려봐야 되겠고요. 또한 바이오젠입니다. 자, 바이오젠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는 옵션 계약을 좀 맺었던 네.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만 시장에 주목되는 것은 바이오젠이 오늘 2.9% 상승했다면 오늘 국내 증시 최근 들어서는 나스닥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죠. 코스닥 지수 관련돼서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바이오젠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할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국내 증시와 유추해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예. 자, 그럼 미국 증시로 잠깐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거 대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서로 딜했는데 딜을 왜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걱정이 그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그리고 유로존에서 우리는 미국 제품 안 살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중심이 우리가 통상 대두 소이빈이라는 그런 대두인데 대두 농산물을 그동안 중국에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로 보시더라도 우리가 통상 대두는 기본 단위가 부쉘입니다. 그리고 센트고요. 예. 1부쉘당 지난 3월 달에는 여기 보시면 3월 달에는 1104센트 그리고 최근 들어서 7월도 급락했죠. 부쉘당 810센트입니다. 이 단기간의 급락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줬던 즉 농축수산에 상당히 충격이 클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로존을 센스 있게 봐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있는 대두를 사줄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로존은 좀 상당히 훈훈하게 끝났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렇게 농축수산을 넘어서 자동차 쪽에 상당히 딜을 좀 잘했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미국의 GM의 주가를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통상 잘 끝났다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어저께는 장중에 좀 급락했습니다만 장 마감에는 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종을 상당히 키워주겠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좀 가지고 있다 보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해서 가끔 포드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지만 앞서서 보셨던 GM과 포드의 기본 특징은요. 장 마감이 들어갈수록 상승폭이 커졌다는 걸 보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부담을 느꼈던 농축수산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서는 중국이 아니라도 이제 유로존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상승폭이 커졌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마켓은 결국 중국이기 때문에 예. 중국과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3대 지수의 상승은 좀 한시적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 먼저 봐주셨고요. 저 이번에 환율 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누그러들어야 우리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주죠. 현지 시각으로 26일에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인가 그 시기를 놓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유로화가 강세 쪽으로 가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상황이기도 할 것 같고요, 소장님. 네, 그렇죠. 지금 예. 유로화 강세 악세 상당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통화정책은 이 한 가지만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도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ATM에서 돈을 그동안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이제 다시 한번 통화 정책을 종료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한 공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기준금리 올리겠다는 걸 보면 이제 미국부터 우리는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니까 영국 그 유로존이나 그리고 일본이나 그 외 나라들도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에 넘어서 이제 유로존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갖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화면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나오고 있지만 아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통화정책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면 유로존도 올려야 되는데 예상보다 유로존이 영국발 브렉시트 이후에 상당히 좀 고민이 커지고 있어서 금리 올리기는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월가 페이퍼를 보면 아마 내년 여름 전후가 된다는데 중요한 것은 여름 전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유로존의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뭐 내년 여름이 아니라도 내년 봄, 올 겨울에 올릴 수 있겠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정책들이 최소한 1년, 2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면 내년 여름쯤에 올린다? 그것은 결국 모르겠다. 이것과 같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그 미국의 어떤 10년, 그 소위 T본드 10년물 기본적인 그 채권들이 올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물 채권이 약 2.9, 즉 3% 육박했다는 걸 보면 어쨌든 글로벌 관련돼서 금리는 올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선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올 같은 경우에는 2.97%로 마감됐다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관심들이 결국 유로존 관련돼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유로존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는 그겁니다. 결국 우리가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로존이나 중국을 향해서 너희가 환율 조작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환율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기준금리가 올리고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 달러 이외의 어떤 통화들은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환율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좀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드라기 총재는 일단 내년 여름을 전후를 떠나가지고 금리는 현재까지 동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확한 팩트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본을 잠깐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잠깐 일본 증시를 일본 어떤 우리가 환율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일본 환율은 좀 약간 좀 색깔이 다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들이 2012년 12월입니다. 2012년 12월이 요 정도 되겠죠. 이때 원달러율이 1달러당 85엔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일이었냐면요. 아베 총리가 일본의 총리가 됐죠. 2012년 12월 좀 단어가 외우기도 쉬운데요. 이때 아베 총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아베노믹스 즉 엔화를 지금보다 계속 약세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달러당 85엔인데 이것을 100엔, 150엔, 200엔으로 계속 올려가지고 그만큼 일본이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엔화를 약세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정책이 일단 성공했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달러당 125엔까지 됐기 때문에 이때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상당히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베 총리의 기본적인 색깔이 2018년도 들어서는 예상보다 엔화가 강세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리 엔화가 좀 약세로 가려고 그런다 하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달러를 강세로 하게 된다면 달러는 기축통화이지만 안정화 자산으로 보면 엔화기 때문에요.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전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보신 것처럼 2018년도 무역분쟁이 있을 때 엔화가 강세로 갔다는 걸 보면 일단 일본의 엔화는 일단 110엔 전후로 일단 멈추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좀 프렌들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아베 총리가 가서 뭐 골프도 치고 우리는 뭐 같은 한영녀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널은 일본도 금리를 올려라 이런 시그널인데 과연 아베 총리가 그런 시그널을 줬을 때 그런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베 총리의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재팬이 어떻게 7월 말이죠. 7월 말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도 일단 엔화도 좀 올리는 것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들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아베 총리가 정책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 부인이 뭐 이런저런 좀 부정적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시장이 어려울 때 국면 전환용으로 일단 이런저런 금리나 그런 부분을 올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유로존은 내년 상반기에 올릴 수 있다. 그건 뭐 내년 가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즉시적으로 보면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나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 유가 흐름도 좀 보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볼 때는 유가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소장님? 일단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란 관련된 갈등의 폭은 뭐냐면요. 예. 직전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하고 잘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이란이 핵을 폐기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게.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예. 그게 지난 2015년이죠. 2015년에 이란 제재를 일단 이제 풀어주고 그렇게 경제나 쪽으로 풀었는데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오바마 대통령 때 이런저런 이슈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유가는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많다. 그런 부분부터 일단 정리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예. 다만 이란과 미국이 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고민은요. 북한은 뭐 미사일 발사하거나 이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서로 간에 상당히 프렌들리하고 그리고 이란 핵 관련돼서 좀 정리가 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란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란의 지난 시기에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주의해라. 너희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도 이란도 미국을 힘들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패턴을 보면 북한의 김정은과 비슷한 패턴으로 좀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측을 향해서 그런 얘기하기 그 전날 미국은 이란을 향해서 앞으로 엄청 힘들게 하겠다. 그런 어떤 말풍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을 떠나서 말풍선에 따라 상당히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외적이면서 커지겠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만 WTI 즉 서부 텍사스 원유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6년부터 보시면 이때 2016년 12월 그러니까 배럴당 26달러까지 좀 급락했습니다. 이 당시에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죠. 베네수엘라가 거의 소위 수출을 원유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도 2011년, 그러니까 1배럴 같은 경우에 수출할 때 113달러 받았는데, 2011년 이후에 약 5년 만에 1배를 팔았는데 26달러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동에 지금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중동에서는 과연 이것을 버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증산해가지고 그만큼 유가를 좀 올려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이 상당히 좀 뛰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2018년도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오펙 관련돼서 우리는 증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 보면 유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떠나가지고 유로존을 넘어서 중동이 상당히 지금 돈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가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 보겠습니다. 다만 이란이 계속 미국과 상당히 갈등이 커진다면 기계적으로 결국 공급은 똑같은데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외국계에서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들의 판단은 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예. 다만 국내 증시로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유가가 상당히 지금도 배럴당 60달러가 실은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경제가 좋아지고 공장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유가가 오르면 괜찮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 청년들이 결국 상당히 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그만큼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요. 이것이 더 크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즉 제이노믹스의 기본 틀이 소비가 어떻게 시간당 임금이 좋아지고 소비가 좋아지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결국 국내 경제 틀이 깨지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방향은 상승 쪽으로 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네. 잘 들어봤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 도와드렸고요.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평안히 주무셨지요? 예, 요즘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외세 침입으로 인해서 그런 인사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어제는 그래도 좀 날씨 좀 많이 좀 풀린 거 선선해진 것 같고요. 시장도 뭔가 기대감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편안한 밤은 어제 지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하루 만에 다시 국내 증시가 거의 월요일 수준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어제 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사님? 네, 참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서 수익을 날 때도 있지만
왜냐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참 좋아가지고, 그렇죠? 연일 수익을 낼 때 가장 좋죠. 그리고 가장 슬플 때는 역사에 걸려서 고생할 때가 가장 슬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 특히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은 금주 들어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불안 요인이고요. 특히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시장을 이끌어오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 이들 세력들이 여전히 혼조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약간 비관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더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 이제 내일 모레가 중복이고요. 다음 주가 들어가면은요, 8월이 첫째 주가 제가 8월 7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입추입니다. 절기상으로. 자, 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의 이 더위, 찌릿한 더위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번 주 들어서 투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매는 주식 갖고 계신 분한테는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지만 투매가 나온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바닥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지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점이라면 감안해 본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이제 해결해 7마리를 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전강후약, 오히려 올랐다가 되밀리는, 그러니까 오를 때 팔지 않으면 다시 한번 낭패를 보는 그런 학습 효과를 계속해서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시장은 조정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오히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의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주요 이슈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기차 배터리주 국내장에서도 강세였고 특히나 LG화학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10%나 급등이 있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 전기차 관련주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나왔었죠.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가파른 시장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역시 친환경적이죠. 요즘 들어서 기후가 전 지구촌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일부 투자자들께서는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더라고요. 불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약간 농적인 요소가 강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 날씨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전체가 불덩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친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이슈가 더 세계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석연료가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짧게는 몇십 년, 그리고 어떤 분은 몇백 년까지는 충분하다 하는 의견도 지지되고 있지만 역시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 역시 화석연료 고갈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요. 유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전기차 관련, 전기차 투자라든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단편적인 예로서 어제 LG화학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최근 들어 수주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무려 9.38%, 10% 가까운 급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종합지수가 코스닥, 코스피 시장 모두 공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LG화학 같은 대형주들이 10% 가까이 급등했다는 점은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같은 약세장 속에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투자자분들께 이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부품에 따라서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다소 이제 국내 상장된 기업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내 자동차 종합 부품 회사죠. 그리고 BMS라는, 그러니까 전기차 관리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그 BMS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포함해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 뭐 LG전자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부각되고 있고 또 배터리 소재라든지 부품 관련주에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LNF를 필두로 해서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ENF 테크라든지 포스코 컴텍 이런 대다수의 종목군들 지금 화면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뭐 피닉스 소재도 있고요. 상하 프론테크도 있고요. 그렇죠.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코롱인더라든지 그리고 PN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시장에 관심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전기차 관련주들은 하반기 새로운 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집중적으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연 저점을 다시 한번 낮췄습니다. 748포인트의 종가가 나왔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바이오주가 급락이었고요. 하락폭이 얼마나 더 깊을지 투자 의견 짚어주시죠. 네. 이 참 국내 코스닥 시장의 모습은 참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준비가 된다면 국내 코스닥 시장 일봉 차트를 한번 화면에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제약과 바이오에 대한 편중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CJ ENM이 합병 상장함으로써 시가총액 2위로 등극함에 따라 제약과 바이오주에 편중됐던 것이 많이 해결될 가능성은 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죠.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제장에서 장대 음봉 그리고 화요일장에서 10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월요일장에 7%가 종합지수가 4%가 넘는 급락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하락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서 투매가 발생하는 더군다나 그 투매의 주도 세력이 어제는 외국인이었다는 점이 더욱더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감추는 모습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뜻은 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23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4.38% 그리고 어제 1.66% 그러니까 금주 들어서만 무려 6%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종합지수가 750선마저 붕괴되면서 이제는 740선대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제 하락의 주도 세력이 개인이나 국내 기관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마저도 제약과 바이오주에 대한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최근 크게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손절매입니다. 손절매를 감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 이거는 고사하고요.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됐던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가세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정부가 지금 회계 조작이다 하는 걸 가지고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투자 심리를 더욱더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어제 셀트리온이 무려 5.28%,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6%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에 무려 32만 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10만 주 집중 매도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이들 종목군은 코스피 시장 종목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에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의 업종지수가 추세가 다시 한번 재차 이탈했던 가장 큰 이유도 이들 바이오와 제약주들이 급락 때문이다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이 종목이 무려 5.78%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3위인 메디톡스가 3.6%, 그리고 신라젠 5위죠. 신라젠 어제도 7.9% 거의 8% 가까이 급락하면서 최근 들어 하락폭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또 6위의 바이오메드, 12위의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13회 코어령 티슈신 같은 종목분들이 5% 이상 급락하면서 업종지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종합지수마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단기 급락했다는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더군다나 제약과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도로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 시장의 지수 자체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코스닥 시장의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는 좀 더 투자자분들께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물타기를 한다든가 일단 사고자식의 매수에 가담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사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지금의 국내 시장은 여전히 하락 기종입니다. 오늘 최근 그 의상이 참 백일홍처럼 너무나 이쁜데요. 붉은색이. 주시장도 이렇게 붉게 물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주시장 참 묘해요. 모든 사람이 막 비관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시장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가 주가가 바닥 국면에 찍는 것이 그동안 시장의 모습을 본 통상적인 예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장은 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확인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점을 꼭 여러분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그다음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점,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점뿐만 아니라 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이후에 융커 집행위원장이 극적인 합의를 봤죠. 결국 서로 양보하면서 유로존에서 크게 양보하면서 보복 무역 관세가 더 지속되는 것이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시장에도 이와 같은 훈풍이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국내 시장 금일장에서는 어떻게 반등에 대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제장에서도 장 초반 반등했다가 막판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장은 오히려 종가까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장은 매수 마인드로 접근을 하되 무리하게 상승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매도 타이밍도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 편입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팔아야 되느냐, 내일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팔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시장의 강도를 보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강도를 봐야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 관심거리일 겁니다. 첫째, 역시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제가 그래도 시장에 대한 오늘장은 종가까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가장 크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시장이 어제는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강세로 치닫던 달러가 어제는 다시 약세, 숨을 죽이면서 8원 90전이 환율 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1126원 30전, 1120원대로 환율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환율 시장이 1100원 이하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이 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시장, 원화의 약세 현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국내 수출업계의 타격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죠. 지금 계속해서 미국 시장 강세 요인이 기업의 실적 구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밤에도 아마존, 스타벅스 그리고 맥도날드 실적이 발표되고요. 내일은 엑슨모빌, 세브론, 트위터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에 확인이 되지 않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제가 지지난주까지는 단기 매매에 대한 유혹도 버려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부터는 급락시에는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상승 전환이 확인되는 징후가 나타날 것이며 하반기 주도주의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때를 좀 기다리시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다. 다만 지금은 최악의 상태는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무리한 매도보다는 타이밍을 좀 조절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하락할 때는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다 드리는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장은 상승이었고요. 먼저 저희 해외 선물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EU와 무역전쟁 단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간에. 트럼프와 장클로드 융커이죠. 무역 집행위원장인데요. EU는 LNG와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추가 관세가 없음을 확인지었고요. 이에서 미국 증시들이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장 후반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미국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무역 갈등이 좀 봉합되는 이런 측면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는 무역 갈등과 지금 기업 실적 사이 어떤 호조 측면에서 이런 매수 매도의 힘겨루가 계속 시작되고 있는 측면으로 나옵니다. 기업 실적이 호조로 나오고 있지만 무역 갈등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 이런 것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좀 혼조된 양상이니 투자에 좀 유의를 하시고요. 또 크루드오일은 어제 좀 원유 재고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유 재고량 감소가 있었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란의 이런 봉합 소식에 이것도 상승세를 이끄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금일 또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26일이죠, 오늘 금일이. 이후에 ECB 드라기 총재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주관적인 견해들은 드라기 총재가 내년 11월까지가 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개별 지수 지금 종목 지지 저항대를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U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지면서 장 후반 급격한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시가 부분에서는 갭 하락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좀 쌓인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을 좀 보고 있고요. 과연 7,400 라인을 지지할 것인가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저항대가 밑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7,400 포인트가 무너진다면 연속적인 상승세에 의한 피로도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되 뉴욕 증시가 개장되고 본장이 개장된 후에 7,400포인트를 좀 유지하는지 이것을 관전 포인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오일에 관해서 투자자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제 원유 재고 감소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향타를 설정하지 못하다가 급등한 상승세를 좀 이어갔었는데요. 이것이 금일은 70불을 과연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70불 돌파 흐름을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69.3달러 그리고 하방으로는 68.7달러 더 밑으로는 68.20달러에 지금 지지 저항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 밑으로 매도세가 흐른다면 마디마디마다 좀 끊어가는 전략을 펼치시고요. 만약에 시가 위로 매수세가 안착이 된다면 70불을 돌파한 흐름이 나올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로입니다. 유로는 아시다시피 큰 폭의 좀 상승세가 이루어졌는데 장 물론 후반입니다. 아무래도 EU와 지금 트럼프 간의 이 대두 수입, LNG, 무역 관세, 추가 관세 부담이 좀 덜어진 측면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과연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유로가 1.1800 라인을 넘어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7500 라인에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이 무전적이 전까지는 오늘 유로는 매수적 접근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눌림시 매수 접근 하시되 1.18000 라인 여기를 강한 돌파가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1225 라인 여기를 기점으로 매수 매도를 확인하시라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드렸고요. 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25포인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단에 물론 저항 라인이 좀 있긴 합니다.
1234포인트 그리고 1232포인트 정도의 저항 라인이 있긴 하지만 금일 시가 이후로 매수세가 안착된다면 전일 고점을 넘어서 124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절제 마스터와 함께 선물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국내 선물은 아무래도 지금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회피 심리는 좀 여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자들의 그 메리트를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좀 부재하지 않나. 또한 국내 선물 투자자들이 아시다시피 그 코스피 200에 대한 방향성이 여전히 좀 상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관점을 좀 유지하시되 그 코스피 200과 국내 선물의 이 흐름을 보시면 거의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등락의 포인트가 거의 상단은 300포인트 가까이, 하단은 295포인트 가까이, 5포인트의 그 여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진폭 여부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금일도 상단은 297.50포인트, 하단은 295.25포인트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좀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시되 국내 선물 또한 끊어먹기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절제 마스터와 함께 했는데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었습니다. 절제 마스터 내일 이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탑픽주를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원종윤 팀장, 김유윤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종목 공개 도와드립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이제는 열대야와 폭염이 마치 일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서울 35도, 광주 36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과 울산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자외선은 전국에서 매우 강하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중부와 영남 지방에서 나쁨 단계로 예상되는데요. 오존과 자외선 또 무더위를 피해 한낮에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5도, 대전 3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한낮에 속초, 강릉 35도, 울진 3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5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은 주말부터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